해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분들은 꼭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딱 20분 동안 문제를 꼭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설 강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는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게 1차적인 건 하겠지만 여러분들 풀어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해설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리뷰를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목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내가 처음에 모두 얘기했지만 구조 설계 기준을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내용을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초반에 이제 이렇게 문제 모두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자, 1번 강도 설계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 2, 3, 4가 나와 있죠. 그죠? 이제 강도 설계법에 철근 콘크리트 강도 설계법에 기본 이론도 나와 있고 2번, 3번. 1번은 이제 강도 설계법의 개념이고 4번은 이제 철근 응력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자,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강도 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극한 강도를 얘기합니다. 극한 강도. 그러니까 ultimate strength. 그게 뭐냐면 이거는 탄성 한도를 지나간 비탄성까지 고려한 그런 극한 강도, ultimate, 극한 강도를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인 경우에는 허용 설계는 요까지만 보는데 철근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 강도를 다 보는 겁니다. 이게 맥시멈 강도죠. 이것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괴되면 이 맥시멈 강도 이걸 다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강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도 설계법을 극한 강도 설계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 또는 Strength Design Metho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도가 있는데 강도는 우리가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소위 Nominal Strength라고 해서 그걸 공칭 강도라고 합니다. Nominal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뭘 인정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칭 이걸 우리말로 하면 Nominal Strength라고 했고 공칭 강도라고 하는데 공칭 강도의 nominal initial n을 붙여갖고 강도를 rn이라고 합니다. 이 모멘트일 때는 mn, 전단력일 때는 vn, 기둥의 충격일 때는 pn과 같이 이렇게 n이 들어가는 거 다 nominal strength 공칭 강도입니다. 공칭 강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부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capacity, 능력입니다. 이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지. 강도. 능력을 이 능력이 공칭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능력이 10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은 100을 다 보는 게 아니고 혹시 해석하는데 이론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재를 제작하는데도 조금 사이즈가 허용 오차 내에서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재료에 어떤 특별한 물성이나 이런 데도 또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 다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좀 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0을 보는 게 아니고 작게는 15%를 줄이고 제일 많게는 45%까지 줄여가지고 그 저방까지 줄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앞에 줄여주는 거 요거를 파이라고 해가 이거는 강도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강도 감소시켜주는 계수. 그래서 강도 감소 계수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곱해갖고 좀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냐면 내가 능력인데 뭐냐면 이건 요구값이거든. 요구값 또는 소요값이라고 하지. 이건 요구 강도라고 하는 거지. 요구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중을 계수를 곱해가지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계수 하중으로 인한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이게 이제 데드로드가 있고 라이브로드가 있는데 데드로드에는 20%를 더
추가를 하고 1.2배를 해주고 라이브로드는 60%를 더 추가해 1.6배를 해주고 이렇게 하중을 좀 증가를 시켜갖고 개수를 곱해가 좀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좀 줄여주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 요구되는 값, 소요되는 값은 좀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개수를 곱해갖고 이렇게 개수를 곱해갖고 증가시켜주는 하중을 개수 하중이라고 하고 그 강도를 소요 강도 또는 요구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 강도가 R, 요거는 U라고 합니다. U, 얼티미트 값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구 강도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면 되겠지, 그지? 크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이제 강도 설계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공칭 강도인데 공칭 강도는 좀 줄여주고 요구하는 값은 하중인데 작용하는 하중은 이렇게 개수를 곱해서 좀 늘려주고 그래서 조금 늘려준 하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면 되는 거지, 그지? 최소가 같고 같거나 그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요걸 만족하도록 설계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강도 설계법의 설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휨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한다라고 하면 파이 곱하기 mn 한 게 극한 모멘트 하중 mu보다 커지면 되겠지, 그지? 전단에 대해서 설계한다는 말은 공칭 전단 강도 vn에다가 파이를 곱한 게 이게 개수 하중에 의한 전단력 VU보다 더 크도록 설계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요 공칭, 전단에 대한 공칭 강도 VN 능력은 이거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파트, 철근이 부담하는 파트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파트, 철근이 부담하는 파트. 요거는 이제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고, 이것은 이제 AVFY D 나누기 S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는 걸 우리가 강도 설계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설계법으로 휨제를 설계할 때는 이제 휨 해석 설계상의 가정이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인데 휨제를 설계할 때 이 콘크리트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휨 압축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 단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전단 모멘트 이런 걸 설계하는 거거든. 이 단면을 이렇게 잘라갖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 이 밑에는 인장 철근이 이렇게 있고 위에는 압축근 콘크리트가 받는 걸 이렇게 설계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 휨 설계거든. 그래서 인장 철근은 여기 이제 인장력을 받아가지고 항복을 하고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아가지고 항복을 하겠지. 근데 이 두 개는 평형을 이루어야 돼.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는 크기는 같아.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그래야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C하고 T의 크기는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커플 우력이라고 해서 C가 이렇게 밀고 T가 이렇게 당기는데 이 두 개 사이에 모멘트가 생기는데 이 두 개 사이의 모멘트는 힘 곱하기 팔 길이가 모멘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요 거리가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멘트 요게 이제 모멘트 공칭 모멘트 강도 mn이 되는데 이 모멘트는 C 곱하기 요 거리를 해도 되고 T 곱하기 요 거리를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C하고 T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mn은 C 곱하기 요 거리가 D, 여기서 여기까지가 D인데 요 거리는 JD라고 해가지고 여기 C 곱하기 JD 또는 T 곱하기 JD 어떤 걸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이제 공칭 모멘트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트 강도를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C 값을 콘크리트의 응력을 알아야 되고 철근의 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철근의 강도는 철근의 강도에는 철근의 힘, 인장력 T는 철근의 강도 FY 곱하기 철근 요 단면적이 하면 되겠지, 그지? 면적 AS 이렇게 하면 되겠지. 콘크리트의 강도 역시 콘크리트의 응력 곱하기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면적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콘크리트의 응력은 콘크리트는 참고로 콘크리트는 이게 강도가 재료 자체가 밀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료는 항상 100%를 콘크리트 강도를 100% 봐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이것은 낮춰주는데 얼마를 낮춰주냐 하면 0.85를 붙여갖고 85%로 보거나 또는 이것을 이놈을 루트 속에 넣어갖고 루트 FCK로 루트 FCK는 제곱권 씌워갖고 엄청 많이 줄여준다는 거죠. 그죠? 이걸로 쓰든 아니면 이걸로 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에는. 모든 기준에는. 그래서 100% FCK를 그대로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쓰거나 이걸로 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휨 설계를 할 때 콘크리트 응력은 요걸 씁니다.
100% 봐주는 게 아니고 85%만 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콘크리트 응력은, 이때 콘크리트 응력은 0.85 FCK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면적은 밑에 이만큼은 균일이 생기고 여기는 콘크리트 압축을 못 받는다고 해서 소위 중립축이라고 해서 중립축 위에 있는 면적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등가 응력 블록을 만드는데 그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여기를 콘크리트 응력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중립축인데 이거를 등가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응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등가 직사각형 응력으로 했을 때 요게 0.8 FCK가 되고 요 폭을 우리가 소위 A라고 해갖고 등가 직사각형 블록의 깊이라고 합니다. A고 이 보의 폭 이건 B니까 그럼 요 A 곱하기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 A 곱하기 폭 B 요게 이 응력을 받는 면적이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면적은 요 A 곱하기 폭 B가 되는 거지. A 곱하기 B.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콘크리트의 힘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이때 이게 응력이고 이 철근 응력이고 이 콘크리트 응력이고 그럼 변형률은 어떻게 되느냐? 변형률은 요 중립축으로 모든 이 부재에서 모든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철근이고 이 철근의 응력을 입실론 S라고 하고 콘크리트 끝단의 응력 이거를 우리가 콘크리트 응력인데 입실론 C인데 이 제일 끝단이니까 얼티미트라고 입실론 CU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극한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얼티미트 스트레인,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연단이라고 하면 압축존이 이게 다 압축존이고 압축 연단이라고 하면 연단은 끝이거든. 이거는 far 제일 먼 단 엔드잖아요. 그죠? far end거든. far end. 그러니까 콘크리트 단면 가운데 중립축으로부터 가장 먼 곳 여기 가장 먼 곳 여기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제일 끝 여기가 압축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의 응력 요 값이지. 요 값이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을 우리가 설계 기준에는 재작년 이전까지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0.003이었는데 이게 재작년에 기준이 0.003에 여기 뒤에 3이 하나 더 없습니다. 0.0033으로 좀 더 정교화돼 가지고 바뀌면서 이게 재작년, 작년 이때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나왔습니다. 건축, 토목 다 나왔습니다. 건축에서도 2-3번 나왔고 토목에서도 2-3번 나왔습니다. 2024년에는 국가직, 지방직 다 나왔죠. 그죠? 건축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내가 몇 번 강조했지만 구조설계 기준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 이 개정하는데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걸 검토할 때도 자문하고 또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수들의 뇌리에 완전히 각인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렇게 계속 나온 거야, 계속. 중요하니까. 개정을 했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압축적 연단의 극한 변형률을 0.0033으로 가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0.003이었지, 그지? 33입니다. 33으로 가정한다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는 좀 유효 기간 내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2022년에 개정이기 때문에 2023, 4 그러니까 올해 5년까지도 개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올해 5년에는.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률은 내가 얘기했죠. 이게 변형률 입실론 그래프인데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직선입니다. 거리가 1이면 1, 2면 2, 3은 3. 이게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직선. 중립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죠? 합축도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거리를 알고 이걸 알면 이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이게 우리 비례식을 세우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되니까 비례식.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 수도 있고 여기 또 압축철근이 있으면 압축철근의 변형률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형률 개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철근도 똑같습니다.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두 개 다. 철근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변형률 끝에 철근도 같은 값입니다. 여기 인장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압축측에 철근이 이렇게 배건되어 있으면 이 압축 철근의 변형률도 이게 콘크리트하고 똑같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그래서 이거 대 이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실론 S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철근의 응력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 이하일 때는 철근의 응력은 변형률의 ES를 곱한 것으로 한다. 이제 요건 맞네. 자, 철근의 응력은 뭐냐면 철근은 우리가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항복하고 나서 플래투를 거쳐갖고 스트레인 하드닝, 네킹, 파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설계 기준에 가정할 때는 이 부분을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려가지고 소위 이제 바이리니얼, 바이가 2잖아요. 그죠? 바이리니어 곡선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바이리니어로 만드는데 이게 바이리니어가 라인, 직선이 두 개인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 이게 바이리니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곡선으로, 직선으로 바꿔갖고, 이게 이제 F고, 이게 이제 이필론인데, 철근의 항복 강도, 요게 항복 강도잖아요. 이제 FY. 항복 강도 FY. 항복 강도 이전에, 항복 강도 이전의 변형률은 이게 입실론이잖아요. 그죠? 이때 철근의 응력, 입실론이 아니고, FS, 이 응력은 여기다가 이 입실론이 되겠지. 요 탄성 계수에다가 입실론 가서 곱하면 되겠지. 그죠?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입실론 S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요걸 구하고. 근데 항복하기 이전까지 철근의 응력 FS는 탄성 계수 ES 곱하기 입실론 S 요걸로 구합니다. 그런데 항복한 이후의 철근의 응력은 다 FY가 되는 겁니다. 항복 변형률, 요게 항복 변형률이잖아요. 요게 입실론 Y가 되고, 입실론 Y 이상에서는 이거 전부 다 FY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바이리니얼로 본다는 거지. 요게 대한 일부 설명이 이거 나왔습니다. 철근의 응력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 이하일 때는 철근 응력은 변형률에다가 ES를 곱한 것으로 한다. 이때 이 철근 응력 FS는 변형률에다가 입실론 S에다가 철근의 E 곱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1번이 틀린 건데, 1번이 이제 뭐가 틀렸냐면, 자, 한번 봅시다. 강도설계법은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재료의 허용 응력을 사용해서 설계한다라고 했는데, 하중계수는 맞고, 강도 감소계수도 맞는데, 재료의 허용 응력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재료의 극한 강도, 극한 응력이라고 하지. 최대 응력, 이걸 사용해서 설계합니다. 허용 응력 설계는, 허용 응력을 사용하는 거, 저거는 허용 응력 설계법이고, 자, 문제는, 그만한 문제지만 요 개념은 여러분들 토목 설계에서 전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토목 설계에서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설계하는 토목 설계의 휨 또는 휨 압축을 받는 부재의 설계 개념인데 시험에 이거는 뭐 거의 매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계산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용들이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중요하고. 2번 한번 봅시다. 자, 철근인데 SD400 철근을 사용해서 단철근 직사각형 모에서 인장 지배 단면. 자, 인장 지배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철근이 여기가 이제 항복 변형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항복 변형률, 요게 FY고 요때 이게 항복점이고, 요게 입실론 Y 항복 변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복 변형률인데, 우리가 콘크리트가 여기 아까 여기 있던 여기 콘크리트 압축 연단이, 여기가 입실론 CU, 다시 말하면 0.0033, 극한 변형률 0.0033의 이 연단이 딱 도달했은 순간에 여기에 있는 인장 철근이 입실론 Y 항복점에 딱 도달하면 이거를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균형 상태. 그리고 이런 경우를 균형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균형 변형률 상태.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이 말은 이렇게 휘어졌을 때
압축적에 있는 콘크리트가 항복이 돼가지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는 철근이 동시에 항복이 돼서 인장 항복이 돼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두 개가 동시에 항복에 도달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항복에 도달한 이 상태를 우리가 균형 상태 또는 균형 변형률 상태라고 합니다. 균형 상태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균형 상태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균형 상태로 설계하면 좋지가 않지.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항복에 도달하는데 그때 철근도 동시에 항복해 버리니까 취승 파괴가 될 거 아니야. 이제 콘크리트가 항복돼서 파괴될 거 아니야. 보는 콘크리트가 항복해서 파괴되기 전에 철근이 먼저 항복을 해야지 쭉 늘어나서 연성적으로 거동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장 지배 단면 다시 말해서 보지.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철근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쯤에 갔을 때는 이미 철근이 항복 변형률의 2.5배 이상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여야지 그거를 우리가 보러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항복 변형률이 입실론 y면 이것에 한 배, 2배, 2.5 이만큼 여기 2.5배의 입실론 y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합니다.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하면 이제 보 슬래브 이런 거지, 그치? 보. 그러니까 이게 2.5 입실론 y에 갔을 때 콘크리트가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연성적으로 거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인장 힘을 받지 않고 압축을 받는 기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기둥. 기둥은 압축만 받기 때문에 철근은 압축돼도 항복되거든. 철근이 먼저 2배, 3배 빨리 할 필요 없지. 이미 압축을 받아가고 파괴되는 거니까. 그래서 압축 지배 단면이라고 하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균형 상태, 콘크리트가 항복했을 때 철근이 항복하는 이 균형 상태 이전까지, 그러니까 콘크리트보다 철근보다 콘크리트가 먼저 항복해도 관계없다는 거지, 압축은. 어차피 압축은 거동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까지 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압축 지배 단면이라고 합니다. 압축 지배 단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요 2.5배하고 요 사이, 요까지 요거는 우리가 변화 구간. 압축 지배에서 인장 지배로 변화해가는 구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변화 구간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 지배 단면, 인장 지배 단면, 변화 구간 단면이라고. 인장 지배 단면은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의 극한 변율이 0.003에 도달했을 때 이미 철근은 항복하고 그의 2배 반까지 가셨습니다. 2.5배 입실론 y. 근데 이제 400메가 철근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 이때의 입실론 y를 얼마로 보냐면 0.002로 봅니다. 왜냐하면 철근의 시그마는 이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잖아요. 그죠? 이 시그마가 F거든. 400이고 철근의 탄성계수 E가 얼마냐면 20만이잖아요. 20만. 여기다가 20만으로 나눠주면 0.002가 되는 거지. 400mm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0.033에 도달했을 때 저것의 입실론 y의 2.5배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이거 2.5 입실론 y 하면 얼마 되죠? 이거 2.5 입실론 y 하면 0.005가 되겠지, 그지? 콘크리트가 여기 갔을 때 철근은 0.005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인장 지배 단면. 요거 이상이 되는 게 인장 지배 단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하면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0.03 도달했을 때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0.005 이상이다. 1번이 답이네. 1번. 이게 틀렸고. 이건 철근, 이게 틀렸고. 이건 이제 압축 지배 단면이지. 4번은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 지금 1회에는 이런 물론 이 중요한 개념은 문제가 지금 나오는 문제처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걸 다채로운 문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매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이제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텐션 방식이 나오는데, 자, 포스텐션 이거는 이제
소위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고 PS 콘크리트라고 하지, 그지? 미리 스트레스드. 이건 응력이지, 그죠? 형용사니까 미리, 요거는 응력을 가한 그런 콘크리트. 이걸 이제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철근을 배관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양생이 돼가지고 부재가 기둥과 보가 되면 그때 그 속에 있는 철근이 이제 응력을 받기 시작하거나 하중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철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도만큼 응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처짐이 생기고 변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공장에서 미리 여기에 이제 강선을, 아주 강한 피아노 강선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걸 당기는 거예요. 힘피를 가지고 당겨갖고 긴장을 한 상태에서 팽팽하게 당겨서 이미 스트레스를 가한 상태에서 여기 콘크리트를 치면 이제 이 콘크리트가 부착이 되잖아요. 그죠? 부착이 돼가 이걸 잘라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응력이 미리 도입되는 거지. 프리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프리 스트레스가 미리 응력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큰 인장력을 미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중에서 처짐이 적게 생기는 거지. 처짐이 적게 생기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강도도 더 높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방식이 이렇게 미리 영역을 가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텐션을, 이 스트레스를 긴장을 가하는데, 긴장이 이게 텐션이거든, 그죠? 텐셔닝을 하는데, 이거를 텐셔닝을 먼저 이렇게 지금처럼 먼저 당기고 텐셔닝을 하고 나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우리가 프리 텐셔닝이라고 합니다. 미리 프리 텐셔닝이라는 게 있고, 또 나중에 포스트 텐셔닝이 있습니다. 포스트 텐션. 이거는 뭐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긴장제를 당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소위 쉬스라고 해서 관을 이렇게 묻어둡니다. 쉬스 관을 묻어두고, 그럼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이걸 부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는 스트레스는 가해지지 않지, 그지? 관만 묻혀 있는 거야, 쉬스관만 묻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부재를 만들어갖고 이거를 현장에서 보니까 기둥에 딱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정착구에다가 정착장치를 대고 이 스트랜드 강선을 넣고 또 여기다가 정착장치를 딱 해갖고 이걸 당겨가지고 긴장을 도입하고 딱 놓아주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긴장하잖아요, 그죠? 콘크리트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걸 포스트 텐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텐셔닝은 콘크리트 안에 쉬스관을 먼저 넣고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현장에다가 이제 이 강선을 넣어가고 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지. 이거는 강선을 당긴 상태에서 이거는 콘크리트 치기 때문에 이거는 강선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력에 의해서 요 사이에 여기에 부착력에 의해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이 되고, 이거는 양쪽 당긴 정착구의 정착에 의해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이 돼요.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포스텐션 방식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공 순서니까, 당연히 그 부집 공사설 그라우트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선, 자, 그 부집을 제일 먼저 하겠지. 자, 그리고 그라우트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긴장제를 당기고 나서 이 틈이 있잖아요, 그죠? 덕트관하고 이 철근 사이에 틈이 있잖아. 덕트관하고 철근 사이에 빈 틈이 있으면 이게 물이 들어가서 습기가 들어가서 녹도 쓸고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소위 무수축 몰타를 이렇게 넣어갖고 쭉 이렇게 여기다 안에 밀어 넣어줍니다. 이걸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라우팅. 순서를 보면 그 부집 조립을 제일 먼저 하겠지, 그지? 그 부집 조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스관 설치해야 되겠지. 그 부집 조립이 1번이고, 쉬스관 하고 나서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콘크리트 치고 나서 공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현장에 옮겨서도 할 수도 있는데, 콘크리트 치고 양상이 되면 그 다음 이제 프리스트레스 텐셔닝을 가겠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라우팅을 하겠지, 그지? 요 순서로 되겠네. 그러니까 기역, 미음, 니은. 기역, 미음, 니은. 2번이 답이네.
저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5번.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그리프 근조수축인데, 자, 우리 진군 이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이 그리프 근조수축은 제가 지금 설명하기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내 이론 강의 설명해 놨는 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그거 들으면 이건 뭐 확실하게 틀림이 없이 이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프하고 근조수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조수축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이제 우리가 물, 시멘트, 모래, 자갈, 골재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물이 보통 물 시멘트가 한 50% 정도 들어가는데, 이 물 시멘트 중량이 50%입니다. 이게 워터 투 시멘트 레이시오라고 했고, 시멘트 중량이 한 50% 정도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은 다 이게 물이 시멘트하고 합쳐져가지고 이게 수화작용이라고 해갖고, 하이드레이션 반응을 거쳐갖고 이게 단단한 수산화칼슘 경화체로 돼갖고 골재를 꽉 잡아주는 본딩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여기에 들어간 이 물에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50%에서 한 60% 정도가 거기에 쓰이고, 나머지 한 3, 40% 정도는 이게 이제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위 유동성을, 이게 콘크리트가 너무 되에서 너무 뻑뻑하면 골고루 흘러 들어가지가 않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좀 묽게 해가지고 이게 유동적으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 30% 정도 내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든. 그러면 이 물은 그렇게 유동을 제공하고 나서 수산화 칼슘 만드는 수화 반응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남는다고. 남으면 이게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물 분자로 이렇게 입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수침배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콘크리트 치고 나서 대기가 건조되면 이게 이제 조금씩 계속 물 입자가 건조되면서 이게 증발되어 나가니까 여기 빈 공간이 생기거든. 빈 공간을 크게 현미경으로 수침배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빈 공간이 공극이지. 공처럼 이런 공극이 있으면 이런 공극은 소위 모세관 장력이라고, 빈 공간이 고체나 액체 속에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이것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세관 장력 현상으로 이게 줄어들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구멍이 줄어들거든, 공이 이랬더니 줄어들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표면이 이렇게 했던 이런 기포들이 수만 개 있는데 이게 다 줄어드니까 전체가 수축이 되겠지, 그지? 그걸 소위 드라잉 슈링키라고 해서 건조 수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응력, 힘 피가 가해지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크리프입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여기 힘을 가해서 지속적으로 장시간 눌러주게 되면 이 수축되는 현상이 좀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프이거든, 크리프.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물이 많이 들어가고, 물시멘트비가 높고, 또 대기가 건조하면 빨리 증발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건조수축이나 크리프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물시멘트비가 작을수록 크리프 변형률은 증가하는 게 아니지, 그지? 클수록 증가하는 거지. 요거 틀리네. 반대네, 반대. 그 다음 두 번째. 콘크리트 재량이 클수록 크리퍼 변형률의 증가 비율은 증가된다. 이거 틀린 게 뭐냐면, 자, 근조수축 크리퍼의 증가 비율은 둘 다 이런 그래프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게 이제 증가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다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서서히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초기보다 나중에 더 작지, 그지? 그러니까 재량이 클수록 변형률 증가 비율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증가 비율이 감소되는 거지. 증가 비율이 감소되는 거지. 그다음 주위의 습도가 높으면 근조수축 변형률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지? 감소. 그다음 물 시멘트 버가 작으면 근조수축 변형률이 감소하겠지, 그지? CD가 디건 리얼이 맞네. 4번 답이네. 그다음 5번 보통 중량 콘크리트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가 25,500일 때 설계 기준 납축강도 FCK가 얼마냐? 이거 거꾸로 물었네. 보통은 이제 이게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 EC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8,500의 세제곱건 루트 FC, 여기 FCM입니다. 이 M은 FC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
강도, 그러니까 콘크리트 평균 강도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콘크리트 공시체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나온 강도의 평균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은 평균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FCK에서 더하기 델타 F를 하는데 델타 F는 이제 이게 4에서부터 6까지가 있습니다. 요 중간에 비례하고 요거는 이제 FCK가 40메가파스칼까지는 이하는 4를 쓰고 FCK가 60메가파스칼 이상은 6을 쓰고 중간에는 직선 보관하니까 이게 이제 50일 때는 이게 5가 되겠지, 그지? 45일 때는 4.5가 되고 60 이상은 70도 6, 80도 6입니다. 여기에 24, 30도 4, 27도 4, 24도 4, 다 4를 씁니다. 우리는 요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한다는 걸 더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루트 FCK 플러스 요게 되겠지, 그지? 4. 사인지 뭔지 알 수는 없네, 어쨌든. 근데 보면 저기 보면 FCK가 23, 24, 25, 26이니까 다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플러스 4로 해놨는 게 맞겠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25,500이네. 일단 자, 세제곱권 루트 FCK 요거를 놔두고 넘겨주면 이게 8,500이 되나, 그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잖아. 여기 얼마나 되지? 38에 24. 24, 35, 15. 25,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30이 되네, 그지? 30. 아, 30이 아니고 3이네, 3. 8,500이 25,000이니까 여기 3이 되네, 그지? 3. 그럼 이게 3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세제곱권 루트 FCK 플러스 4가 3이니까 요거를 루트를 벗겨버리면 이게 3의 3승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지, 그지? 맞잖아. 양쪽을 다 3승, 요거 세제곱 해보면 되니까. 그럼 FCK 플러스 4가 3의 3승이니까 3의 3승은 3, 3은 9, 3, 9, 27이네. 27이고 FCK 플러스 4니까 FCK를 구하라고 하니까 FCK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네, 그제? 마이너스 4니까 이거는 23이 되나? 23? 23. 23 있나? 1번이네. 그러니까 23. 1번이다. 요거 사실은 조금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식을 바로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이걸 가지고 거꾸로 유추해서 FCK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루트 세제곱권을 풀어내야 되니까 세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도 답은 심플한데 풀이 과정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놨네. 자, 그러면 몇 문제만 더 봅시다. 몇 문제만 더 보고 좀 쉬도록 합시다. 6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 같이 두 방향 확대 기초에서 자중을 포함한 총 개수 하중 PU가 2000kN이 작용할 때 위험 단면에서 개수 전단력 VU가 얼마냐. 자, 이게 기초에 전단인데 우리가 공부했는지 얼마 안 되죠, 그죠? 기초에 전단을 구하는 문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면적 구하는 문제지, 면적. 기초의 전단은 내가 면적이라고 했지, 면적. 기초는 일방향 전단, 기초하고 설레번은 일방향 전단, 이방향 전단으로 나누어졌는데 여기서는 이방향 확대 기초니까 이방향 확대 기초니까 결국은 이방향 전단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네, 그죠? 이방향 전단은 일방향 전단은 이 기둥면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의 면에서 일방향 전단은 기둥의 면에서 내가 전단을 구하려는 쪽으로 이 거리가 D만큼 떨어진
D만큼 떨어진 요 면적이 전단력을 구하는 기준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방향 전단은 이쪽 방향, 양쪽 방향을 다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면에서 이 뎁스 D의 2분의 D, 그러니까 이 D의 2분의 D만큼 떨어진 이쪽으로 2분의 D, 이쪽으로 2분의 D, 양쪽으로 다 2분의 D, 2분의 D, 2분의 D, 2분의 D만큼 떨어진 요게 소위 뚫림 전단, 펀칭 전단의 위험 단면이 되는 거니까 요것으로부터 요 밖에 있는 이 면적이 이제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이 되고, 이 면에 작용하는 지대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그게 전단력 VU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위험 단면에 계수 전단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두 단계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QU를 주어진 게 아니고 계수하중 PU를 주어졌잖아. PU를 주어지면, 자, 우리가 시그마는 A분의 P인데 이 P를 줬잖아.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때 시그마는 A분의 P, 이때 이 기초판 전체의 쉽게 말하면 집안의 반력, 집안의 진내력이지. QU를 산정할 때는 이 면적을 전체 다를 가지고 합니다. 전체 다. 그러니까 PU에다가 전체 면적으로 하는 거지. PU가 2000kN이니까 10의 3승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G는 전체 면적이니까 2000 곱하기 2000이네. 그러니까 400만이 되는 거죠. 400만. 4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Q는 10의 6승 빼버리면 0.5가 되네. 그죠? 0.5. 맞지? 그지? 0.5 메가파스칼이 되네. 0.5 메가파스칼. 0.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니까 이 0.5 메가파스칼이 내가 지금 빗금친 면적에 작용하는 걸 보면 되겠지. 빗금친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면 2000 곱하기 2000이니까 역시 400만에서 빼기를 요 안에 요걸 빼면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기둥이 500이고 요게 양쪽으로 합쳐서 D인데 이 D가 500이니까 요거 1m네. 1m by 1m. 요거는 1m by 1m니까 100만이네. 100만. 1 곱하기니까 100만을 빼면 저 면적은 300만이 되네. 300만 곱하기 전단력 VU를 하니까 VU는 QU 곱하기 단면적 A니까 요거는 이제 특별히 A2웨이라 합시다. A2. 근데 A2는 요 면적에다가 요걸 뺀 거니까. 그래서 A2는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렇게. 300만 곱하기 0.5지, 0.5. 0.5 이렇게. 이거는 1호 얼마 되겠지, 그지? 이 값이 우리가 2000, 400만이고 5에서 0.5D, 0.5D니까 D가 1m고 그럼 400만에서 1m, 100만을 빼면 300만이 되고 Q는 0.5 되니까 355.
1500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뭘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방향 전단에 좀 맹점이긴 한데 이방향 전단에 원래 이게 기본은 D를 띄우는 건데 양쪽으로 그러니까 2분의 D, 2분의 D 양쪽으로 2분의 D만큼씩 해서 D를 띄우는 건데 맞는데 계산에서 무슨 특별히 틀릴 만한 여지도 여기는 별로 없고 400만에서 500, 500 빼고 QU가 틀렸나? QU, PU, AG 400만이고 400만, 200만 이게 0.5 맞잖아요, 그지? A 4 곱하기 2,400만이고 P 2,000이니까 200만이고 이상하네. 전단력은 VU는 QU 곱하기 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400만에서 100만 빼고 300만이 맞고 QU는 0.5가 맞고 T를 이게 아니고 이걸 빼줘야 되나? 600을 이신데 맞다.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서 100이 빠지니까 200 이게 100이 아니고 600이 되니까 (120만이) 되는 거지, 그지? 280만이 되고 그러면 280만이 되고 하여튼 계산 풀어나가는 과정은 내가 지금 설명했는 거랑 똑같은데 계산에서 뭐가 혼돈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거는 내가 확인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5번 문제는 6번이었지? 5번이었 6번이지, 그지? 자, 그러면 7번 계속해서 봅시다. 7번. 자, 이번에는 요런 띠철근이 배근된 축방향 주철근인데 주철근량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거 뭐 띠철근하고 큰 관계가 없고 이게 이제 압축부재잖아요. 그죠? 기둥. 압축부재 기둥의 주철근은 기둥의 전체 단면적을 AG라고 하면 AG의 1%에서 8%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0.01 AG에서
0.08AG까지를 우리가 기둥의 주철근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철근의 철근 B라고 하죠. 요 철근 B 로는 이렇게 되고 철근 양은 전체 단면적의 1에서 8%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기둥의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고 기둥의 단면적은 밖에 있는 요거지 600하고 500mm가 기둥의 단면적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AG는 500 곱하기 600이 되겠지. 역시 이거는 30만이 되는 거지. 30만. 30만에 1%는 3천이 되네. 3천 그죠? 8%는 38에 24. 24,000이네요. 3천에서 24,000까지 있는 3번이 답이다. 3번. 아까 문제는 내가 문제를 뭘 수정을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건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내가 문제를 답을 올리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그 다음 8번. 자, 이번에는 보 가운데 T형보의 유효평인데 보와 슬래브가 일체로 구성된 보, 즉 이제 T형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T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와 슬래브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T형보라고 하죠. T형보. 그래서 T형보가 이렇게 있을 때 양쪽 슬래브 중심간 거리가 3m고 T형보의 유효표는 T형보의 유효 플랜지 폭이라는 거, 요걸 플랜지라고 하거든. 우리가 H형광에서 H형광의 아래 위에 있는 날개 이거를 우리가 플랜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플랜지라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T형보도 위에 요게 없이 이렇게 날개 있는 걸 플랜지라고 합니다. 요것도 플랜지라고 하고. 그래서 요것도 플랜지라고 합니다. 슬래브인데 사실은 슬래브인데 T형보 보하고 슬래브가 결합된 거를 T형보라고 하고 T형보에 위에 붙어 있는 게 슬래브인데 슬래브일 때 이거를 이제 플랜지라고도 얘기합니다. 플랜지. 그래서 T형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플랜지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거 폭이 B인데 브레드스인데 특별히 유효폭이니까 B라고 합니다. 이것은 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쪽 슬래브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슬래브가 있으면 이 슬래브의 중심하고 이쪽 슬래브의 중심이 있으면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이걸 이제 양설중이라고 합니다.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중간이 양설중.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쪽 요 플랜지 폭 요거를 TF라고 하잖아요. 그죠? TF. 근데 한쪽 플랜지 폭의 8배 8TF 8TF 플러스 여기 요 폭을 복부의 폭이라고 해서 웨버 폭이라고 해서 비웨버라고 합니다. 웨버. 복부의 폭. 플러스 또 이쪽으로도 역시 이 길이가 8TF. 이쪽 길이가 8배의 8TF에다가 BW를 더한 거. 요거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8TF 플러스 BW 플러스 8TF 한 거고 두 번째가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에 있고 세 번째는 이 보가 앞뒤로 이렇게 길이가 있지. 앞뒤로 여기 지지가 있고 뒤에 지지가 있으면 앞뒤에 여기 지지 간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합니다. L 스팬. 그래서 보의 스팬의 4분의 스팬. 요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게 T형보의 유효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 정해진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보의 경관이 이게 10m니까 이거는 10m가 1000이고 4분의 10m 하면 이거는 2500이 되네. 그제? 그 다음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가 3m니까 이건 30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복부의 폭이 500이고 플랜지 두께가 100mm네. 100mm. 자, 요게 500이고 플랜지 두께가 100mm니까 이게 800, 이게
800이 되면 800 더하기 500 더하기 800이면 1600에다 500이니까 2100이 되네. 그죠? 2100.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2100이 되네. 2100, 2500, 3000 중에서. 2100이 2번이 답이 되겠네. 8번. 시간이 애매한데.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9번 한번 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보이 설계에서 철근의 간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 간격에 대한 거는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여러분 조금 이제 적이 될 수 있는데 그 벽체 슬래브 같은 판부재 있잖아요, 그죠? 얇은 판부재는 이제 수직 수평 간격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기본 요 간격들이 25mm입니다. 순간격이 25mm가 되고 또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25mm 이상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얇은 부재지 벽이나 슬래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두꺼운 부재는 이게 이제 기둥이나 보호 같은 거 이런 거지, 그지? 메시반 부재. 이런 경우에는 이거 피복 두께도 우리가 보기둥은 40mm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거 결부해 보면 돼. 이건 20mm 이상인데 25mm고 보기둥은 40mm인데 요거는 40mm 이상입니다. 역시 축방향 철근, 이 주건이죠, 주건. 보기둥의 축방향 주건. 이것도 그래가지고 주철근은 40mm 이상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기둥이나 보호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근데 기둥이나 보라고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겁니다. 슬래브나 판 같은 이런 거니까 이것은 순간격이 25mm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평 순간격 25mm, 수직 순간격 역시 25mm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25니까 이건 맞습니다. 또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기둥이나 보는 40mm 이상이고 이거는 철근의 공칭 지름의 1.5 dB 이상입니다. 1.5배 이상. 그러니까 기둥 축방향 주철근 순간격은 40mm 이상 이건 맞는데 기둥 축방향 철근 순간격은 철근의 공칭 지름이 아니고 요것에 1.5배가 되지. 1.5배. 그래야 되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 아까 우리가 요 유사 문제를 풀면서 내가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 이제 10번에 보통 중량 콘크리트에서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 D25. 근데 이거 정착이네, 그죠? 정착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 정착길이네. 기본 정착길이 LDB는 자, 정착길이 LD인데 기본 정착길이 LDB는 이게 이제 인장일 때는 0.6 dBFY 나누기 루트 FCK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인장이고 요 인장의 40%가 0.24 이게 이제 표준 갈고리가 되고 그다음 여기에 40%에서 조금 요 제일 뒤에 요게 좀 더 큰 게 압축입니다. 그럼 0.25가 됩니다. 0.25 dB FY 나누기 루트 FCK 요게 이게 인장 정착이고 인장 이형철근이고 요거는 이건 똑같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표준 갈고리를 사용했을 때 수평 정착길이고 요것은 압축 철근의 이형철근의 정착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묻는 거예요, 요거 0.25 dBFY 나누기 루트 FCK 6, 4, 24 40%. 그러니까 표준 갈고리를 하거나 압축을 받을 때는 인장을 받는 것보다 한 40% 정도 하면 정착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갈고리 90도 표준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정착에는 유효하지 않다,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90도 표준 갈고리 이건 압축을 받을 때는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해보면 그래서 보면 0.25의 dB FY 나누기 루트
FCK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자, TB 철근 지름이 25mm네, 그죠? 그런데 직경을 25mm로 고려한다고 하니까 0.25 곱하기 25mm 곱하기 FY는 300MPa이네. 300 이렇게 되고 밑에는 루트 콘크리트 설계지 같은 경우가 25네, 그죠? 25 이렇게 되네. 그대로 계산하면 요걸 약분하면 이게 약분하고 루트 베끼면 5가 되고 이렇게 하면 5가 되고 5, 3은 1500 곱하기 0.25 1500의 4분의 1이니까 750 들어가니까 325가 되네, 그죠? 325. 어? 아. 2분의 1이 1500에 752분의 1이고 375가 0.25 맞잖아. 375. 325가 아니라 375네. 375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1번 이건 이제 강구조인데 강구조 인장제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죠, 그죠? 인장제 순 단면적 구하는 거. 이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두께가 요게 두께가 t인 단면적은 t 곱하기 이거를 뭐 l이라고 하면 요때 단면적 a는 t 곱하기 l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단면적이잖아. 특별히 전체 단면적이지, 전체 단면적. 그래서 a 그로스는 t 곱하기 l인데, 근데 이제 순 단면적은 최소 순 단면적이지, 그지? 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한 순 단면적을 우리가 이건 그로스고 네트니까 n이라고 네트. 이거는 a 그로스 전체 단면적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구멍의 면적을 빼면 됩니다. 요게 이제 구멍이 있으면 구멍 면적을 공제하는데 구멍 면적은 요게 구멍의 지름이고 지름 곱하기 요 t, 요 지름 곱하기 d 곱하기 t가 이제 구멍 하나의 면적인데 구멍 개수가 n개가 있으면 이렇게 n 되는 거지, 그렇지? ndt. 요게 이제 단면적이 되는 겁니다. 순 단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단면에 이 라인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구멍이 여기 두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돼갖고 구멍 두 개를 빼면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 길어진 요거를 보증을 해줬는데 그게 포치분의 게이지분의 S제곱, 피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또 나중에 나올 텐데 강구조 좀 이따가 공부할 텐데 그때도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만큼 공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구멍제를.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경사로 놓여 있을 때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비교해가 45도잖아요. 45도. 45도 이상이 되면 이쪽으로 있는 경사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45도 이상이 되면 이쪽으로 나는 길이가 이 길이보다 더 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잘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45도부터 작게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40인데 이게 80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파단되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라지지 않으니까. 계산하더라도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답이 안 옵니다. 이렇게 그냥 잘라지는 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의 강판의 두께가 10mm고 볼트 지름이 20mm인데 그러면 강판의 두께가 10mm니까 전체 길이는 60, 40,
40, 60, 40, 40, 60이니까 100, 240이네, 그제? 그러면 L이 이게 두께가 10mm 곱하기 240mm네. AG는 2400이 되고, 빼기 구멍 지름이 T가 20이 되고, 곱하기 두께가 10mm가 되니까, 여기 하나지, 그지? 하나. 구멍이 하나니까 이거 빼면 되네. 여기서, 그러니까 200만 빼면 되네. 그러니까 이게 2200이 되겠네. 2200. 2200,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강제 순단 면적 구하는 가운데 문제가 좀 심플한 그런 유형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우리가 강구조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야? 그 다음, 슬래브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슬래브 중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 슬래브가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수업에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세요.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변 지지 슬래브를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와 같이 사변이 다 지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요 단변하고 장변이죠, 그죠? 단변 LX 대 장변 LY의 B가 LX분의 LY, 긴 변의 대 장변의 B가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원웨이라고 합니다. 일방향 슬래브.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긴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이 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여기로는 거의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다 이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힘이 한 방향으로 원웨이라고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고, 웨이를 특별히 길인데 한 길 슬래브 말이 안 되니까 우리말로는 이걸 한 방향으로 번역을 해갖고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변 지지 가운데 이방향 슬래브, 사변 지지되는 두 방향 슬래브 중에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배를 초과하는 거, 이거는 일방향 슬래브로 해석한다. 이 맞습니다. 이것만 1번.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보와 일체로 만든 연속 슬래브의 휘 모멘트 전단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 받침 부위 위에 놓인 연속보로 가정하여 탄성의 속도는 그 사이, 이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슬래브가 보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사용될 때, 그때는 모멘트나 전단력을 구해서는 단순 지지된 연속보로 가정해가지고, 그래갖고 이걸 해석을 해갖고 근사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사해석 방법으로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근사해석법에 대한 전제 내용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죠. 100mm죠. 그죠? 100mm. 이방향 슬래브는 120이었죠. 120. 그 다음 이제 일방향 슬래브에서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평행 방향으로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 이건 뭐냐면, 자, 일방향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 일방향 슬래브의 정모멘트 철근은 밑에, 부모멘트 철근은 위에, 어디로 베꼈는지 이 방향으로 베꼈는지 이 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배건되겠지. 이게 정모멘트, 부모멘트에 대한 철근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모멘트, 부모멘트로 철근을 배건해두면 이 방향으로는 굉장히 탄탄하게 온도 수축을 잡고 있는데,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온도 수축이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의 수직한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수축 및 온도 철근을 배건해줍니다. 평행한 방향이 아니고 이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축 온도 철근을 배건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거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린 것 같이 긴장질 직선으로 편심 배치한 경우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밑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트도 주어졌고, 긴장력 P도 주어졌고, 편심도 주어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조합응력이지, 그지? 조합응력이니까, 이렇게 단면 잘라가지고, 밑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저거를 내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단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면, 여기 이제 이면에 힘이 중립축으로부터 이 편심거리가 떨어진 여기에 P가 가해지면, 이 단면은 조합응력의 컨디션이 되는데, 소위,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P가 압축을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단면에는 압축력
P에 의해서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이게 P에 의해서 작용되는 압축력입니다. 압축력. 그 다음 또 뭐가 생기냐면 이 P가 중립축에서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이 P 떨어진 거리 E로 인해서 이런 모멘트가 생기는데 이 모멘트의 크기는 뭐냐면 PE가 됩니다. 이 PE가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모멘트가 생기면 휨 모멘트가 있으면 휨 모멘트에 의해서 여기 또 생기는 응력이 있겠죠. 이거는 시그마 C 압축이 되고 이거는 시그마 B 휨 응력이 생기는데 휨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쪽은 압축이 걸리고 이쪽은 인장이 걸리고 이쪽은 압축이 걸리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압축이 걸리고 이쪽은 인장이 걸리고 이쪽은 압축이 걸립니다. 여기는 압축이고 이쪽은 인장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져가 조합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 인장하고 이 압축이 같으면 압축하고 인장이 같으면 이렇게 되고 압축이 여기 인장보다 더 크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인장이 더 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어떤 컨디션이 되고 끝에는 이쪽은 어떻든 간에 압축 두 개가 합쳐져갖고 이 압축이 두 배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압축 응력 시그마는 요거는 A분의 P가 되고 휘 응력 시그마 B 이거는 뭐냐면 I분의 MY가 됩니다. 그래서 I는 이 단면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고 M 요거는 P 요 모멘트고 Y는 중립축으로부터 떨어진 편심거리가 됩니다. 편심거리. 아니지. 편심거리가 아니고 지금 밑면까지 거리가 1m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 최대 밑에 밑면에 요거 응력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중립축으로부터 제일 밑에 떨어진 요까지 거리, 요게 Y가 됩니다. 요거. 편심거리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값이 나오면 여기에 플러스 한 값은 이게 되고 마이너스 한 값은 요게 되는 거지. 근데 저기서는 지금 뭐냐면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밑면이니까 밑면은 최대 값이 되는 거네. 그죠? 플러스 된 거네. 두 개를 구해서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단면적 A는 단면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단면적 A가 2네. 2제곱미터분의 압축력, 긴장력 P는 100kN이 되고 이게 A분의 P고 이게 시그마 C가 됩니다. 두 번째는 I분의 MY인데 단면 2차 모멘트 I가 1m에서 4승이 되고 M은 50kN이 되고 중립축에서 밑면까지 거리 Y는 1m가 되네. 간단하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자, 메타, 단위가 다 메타, 킬로뉴턴 메타, 킬로뉴턴. 그대로 하면 되겠네. I분의 M, Y. 하나가 간과한 게 있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요 하중에 의한 모멘트가 I분의 MY가 또 있는데, 하중에 의한 모멘트 저거는 뭐냐면, I분의 MY는, 이거는 여기 이런 하중이 작용하면 이 하중에 대한 빈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고 또 뭐냐면, 이 편심에 대한 모멘트가 있거든. 하중에 의한 모멘트 이거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게 반대로 작용해야 되는 거지. 밑에가 인장이고 위에가 압축이 되는 거고 또 뭐냐면 편심에 의한 모멘트 이거는 역시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갖고 이거는 시그마 B는 I분의 MY가 있고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 프리스트레스 힘 P로 인한
P로 인한 모멘트 이거는 I분의 P 곱하기 E 곱하기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내줬네. 그러면 I분의 MI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가지고 1, 50, 1이 되고 또 플러스 그럼 이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I분의 PY는 1 곱하기 P가 100이고 E가 0.1이니까 100 곱하기 0.1이니까 10 P 그 다음 Y는 1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결과를 더하면 요게 200분의 100, 20분의 100이니까 50이고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네. 그죠? 50 마이너스 50 플러스 10은 위에는 10이 되고 밑에는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10은 이건 90이 되고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나? 한번 보자. 다시 문제를 자세히 한번 보자. I 1이고 Y 탐색이고 M 50이고 100kN이고 이랬을 때 밑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밑면에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맞고 이것은 두 번째 MY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장이 되고 인장이 50이고 반대로 P는 압축이 돼가지고 압축이 10이 되고 그럼 10인가 본데 10 압축에다가 이게 압축에다가 인장이니까 빼주고 압축이니까 대주고 50 빼기 50 마이너스 플러스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 요게 답이 되는 거네. 이건 압축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밑에가 압축이고 위에가 인장이잖아요. 그죠? 하중에 의해서. 아니 반대 밑에가 인장이고 밑에가 인장이고 위에가 압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인장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밑에 인장이 되니까 인장이 50이 되는 거지. 요거는 압축이니까 밑에 압축이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50에서 50을 빼고 10을 대주고 그러니까 10이 되네 10.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프리스트레스 단원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요 관련된 문제들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14번 조금만 빨리 나갈게요. 14번. 자, 옹벽의 안정조건. 옹벽은 우리가 얼마 전에 수업을 했는데 옹벽의 안정은 크게 옹벽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옹벽의 안정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에 뒤에 있는 배면의 흙으로 인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고 하면 이렇게 밀려나가는 이거를 우리가 이걸 활동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자중하고 이게 미는 힘하고 해서 이렇게 전도되는 모멘트 이건 자중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저항 모멘트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이게 전도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전도가 위험하니까 전도는 안전율이 2.0이고 이렇게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건 좀 덜 위험하니까 이 활동 슬라이딩에 대해서는 안전율이 1.5가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치마가 있는데 치마는 이하중하고 밑에 있는 허용 지지력하고 싸움인데 허용 지지력 자체가 이미 허용이라고 안전율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치마에 대해서는 안전율이 1.0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세 개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옥맥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 맞지? 그지? 안전율이니까. 그 다음 치마에 대해서는 집안의 최대 발력은 집안의 극한 지지력 이하가 되어야 하고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의 3분의 1. 집안의 발력은 이거는 극한 지지력이 아니고 이거 허용 지지력이죠. 허용 지지력. 발력은
허용 지지력 이하가 돼도 1이니까 허용 지지력하고 집안의 반력하고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1이 이게 이제 지기니까 여기 극한 지지력이 아니고 이거는 허용 지지력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도 및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 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한 안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끝에 여기다가 활동 방지벽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슬립을 미끄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활동 방지 앵커나 활동 방지벽을 설치해가 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고. 그다음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횡토압에 대한 전도 모멘트의 2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맞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다음 자, 폭 300, 유연높이 400인 단철 건축 사각형보에서 콘크리트에 대한 공칭 전달 강도 VC, FCK가 나왔고, 자, 우리가 공칭 전달 강도를 이제 VN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 VN은 콘크리트에 의한 거 VC하고 전단 철근에 의한 VS 두 개가 있는데 VC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람다 루트 FCK의 BD 이렇게 되죠, 그지? 요 BW라고 쓴 건 요거는 웨버, 복부의 폭이라는 얘기입니다. T형보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6분의 람다는 이거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인데 항상 거의 경량 콘크리트라는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면 다 1입니다. 100% 1이라고 보면 되고 FCK가 36이니까 루트 36, 루트 36 루트를 벗기면 6이 되겠네, 그죠? 6. 그리고 B는 300이 되고 D는 400이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럼 66 약분해보니까 3, 4, 12,000이 되네. 아니, 12,000이 아니고 12만. 12만 뉴턴이니까 요거를 3개 달러버리면 120kN 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20kN, 2번이 답이 되겠네. 이거는 이제 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용접은 크게 이제 그루브 용접하고 필렛 용접이 있는데, 그루브 용접은 개선 용접 또는, 홈 용접이라고도 해갖고,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홈을 이렇게 파내갖고 용접을 하는데, 그루브 용접에서 용접의 유효 목두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용접재, 이런 용접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중에 작은 쪽에 부재 두께를 유효 목두께라고 합니다. 또 작은 쪽에 부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리얼처럼 이렇게 그루브 용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루브 용접이 목두께 부재 두께보다 더 얇게 이렇게 했을 때는 목두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요 위에 덧방된 부분은 빼고 요까지의 폭, 요게 목두께가 되는 겁니다, 목두께. 그래서 이 중에서 목두께를 표시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부재 두께가 이게 15mm고 이게 10mm일 때는 1번에는 작은 쪽 10mm 이게 목두께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건 두 개가 똑같이 12mm잖아요, 그죠? 12mm일 때는 요 12mm 이게 목두께가 되고 여기는 한쪽은 8이고 한쪽은 6이다 그러면 작은 쪽 6이 이게 목두께가 되는 거지. 여기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요게 목두께가 되는 거죠. 여기서까지 18mm. 그래서 기억은 10, 12, 6, 18 여기 목두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루브 용접할 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바닥판하고 기초의 응력. 기초 응력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조합 응력인데, 자 수직 하중이 P가 작용하고 M이 이렇게 작용할 때 응력은 저거 역시 조합 응력. 수직 하중으로 인한 시그마 C하고 플러스 휘 모멘트로 인한 시그마 B 이거 두 개 합친 거지, 그지? 이 조합 응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C는 A분의 P가 되고 조합 응력 이건 이제 제일 끝단에 대한 거니까 시그마 B는 I분의 MY인데 이런 경우는 최대니까 S분의 M으로 하면 되겠지, 그지? S는 6분의 BH 제곱인데 기초판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게 B고 이게 H가 되겠지, 이렇게 냈을 때. 그래서 요거는 6분의 B가 2고 H가 3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모멘트는 36이 되고 A분의 P는 단면적은 2 곱하기 3이 단면적이 되고 P는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600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3, 3 하나고 이렇게 약분돼 버리니까 3분의 36이니까 이건 12가 되네. 그죠? 12. 요거는 6분의 600이니까 요거는 100이고 100 플러스 마이너스 12니까 최대 응력은 112가 되겠지. 그지? 112. 112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112. 2번이 답이 되겠네. 2번. 그 다음 18번.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프리스트레스 손실. 프리스트레스 손실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활마탄,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그릴 새우, 이런 게 있는데, 자, 프리텐션 방식에서는 아까 얘기했지, 미리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프리텐션 미리 당겨서 콘크리트 치니까, 그때는 긴장제와 쉬스 사이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쉬스가 없잖아요. 그죠? 프리텐션은. 쉬스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이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아니고, 그다음 포스텐션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프리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탄성 수축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건 자, 탄성 수축은 긴장제 도입하는 순간에 이 포스텐션 강제가 탄성 수축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이것도 틀립니다. 그다음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시간적 손실은 콘크리트의 시간적 손실은 뭐가 있죠? 건조한 크릴 새우잖아요. 그죠? 건조 수축, 크리퍼, 크릴 새우, 릴렉세이션 잖아요. 그죠? 건조한 크릴 새우라고 하니까 건조 수축 크리퍼 릴렉세이션이니까 건조 수축 크리퍼는 맞는데 탄성 수축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음 4번.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시간의 경험에 따라서 발생되는 시간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프리텐션 방식이 포스텐션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리텐션 방식은 이걸 당겨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더 크게 되고 포스텐션은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당겨갖고 긴장을 하잖아. 여기 이미 이게 초기에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프리텐션 방식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4번이 그래서 답이 됩니다. 프리텐션은 당긴 상태에서 그냥 콘크리트 치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수축이 시간이 지는 것에 따라 수축이 서서히 생겨나기 때문에 19번 강구조 그 파단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강제가 있고 이쪽으로 인장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볼트가 이렇게 백은 배치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파단될 때 어떻게 파단되냐면 이 인장으로 인해서 이제 앵글입니다. 기억자 앵글인데 인장으로 인해서 이 볼트 라인을 따라 여기는 전단력 찢어지거나 전단 항복되거나 전단 파단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인장대가 항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 블록이지. 요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지. 블록이 아웃되는 거지. 요런 것을 우리가 블록 전단 파단이라고 강구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단 파단, 전단 항복이 되고 여기는 인장에 의해서 항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쪽은 인장 항복되기도 하고 인장 파단되기도 하고 인장 파단되고 다른 방향으로 전단 항복되는 전단 파단되는 한계 상태가 이게 바로 블록 전단 파단의 한계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다음 20번 압축 철근양 AS 프라임이 주어졌고 그다음 탄성 처짐 이게 이제 뭐냐면 초기 처짐이죠. 그죠? 초기 처짐 이게 주어졌을 때 이때 이제 10년이고 압축 철근 비로가 0.01일 때 장기 처짐을 고려한 총 처짐량은 뭐냐면 델타 탄성 처짐이 있고 이것 플러스 델타 탄성 처짐 곱하기 람다 델타를 한 이게 추가적인 처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추가 장기 처짐이거든. 요걸 다 합한 게 이게 델타 토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요걸 구하면 되겠지. 이거는 탄성 처짐은 이게 10m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구하면 되지. 근데 요 람다 델타는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1 플러스 50의 로 프라임 분의 여기 그 사이라고 했지. 그지? 그 사이는 5년 이상은 다 2.0이니까 로 프라임만 알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50 곱하기 로 프라임이 0.0이라고 하는 압축 철근비. 압축 철근비가 0.0이니까 50 곱하기 0.02는 공 하나 떼고 날리고 공 하나 떼고 하면 요게 1이 되네. 1. 맞지?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고 1 플러스 1분의 2니까 이건 1이 되네, 그죠? 1이 되니까 람다 델타가 1이니까 델타 2도 10이 되네, 그죠? 그래서 요게 람다 델타가 1이 되니까 이게 10이 되니까 10 플러스 10은 토탈은 20이 되는 거네, 그죠? 20.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네. 자, 아이고 흑흑대면서 달려가고 있대. 생각보다 콘크리트는 그래도 좀 시간이 한도 내에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